아내가 달라진 건 그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소연은 하윤이 도시락을 싸고 우리는 바쁘게 서로 스쳐 지나갔다. 10년 차 결혼 생활은 그렇게 편안하고 무난했다. 불만은 없었지만 특별함도 없었다. 그저 우리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준호 씨, 나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독서 모임 들어가 볼까 해요. 소연이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때 도서관 사서였던 소연이 책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결혼하고 하윤이를 낳은 후로는 그런 취미를 거의 즐기지 못했지만 좋지 않아? 예전에 책 좋아했잖아. 나가봐. 짧게 대답하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회사 업무는 늘 밀려 있었고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무거웠다. 그날 밤 소연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오랜만에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독서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열렸다. 하윤이가 수업 중일 때 학부모들이 모여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소연이 모임에서 돌아오면 책 내용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지적 대화를 나눈 듯 눈빛이 반짝였다. 오늘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을 토론했어. 엄마로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절반쯤은 흘려들었다. 일에 지친 저녁 시간, 아내의 독서 모임 이야기보다는 잠시라도 쉬고 싶었을 뿐이다. 소연은 열정적으로 말하다가 내 반응이 시들해지면 조금씩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했지만 다음날의 업무 걱정에 쉽게 잠들곤 했다. 2달쯤 지났을까. 소연의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유 변호사님 의견은 달랐어. 그분은 처음에는 그저 존경하는 독서 모임 멤버인가 싶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무심코 내게 물었다. 아빠, 엄마가 유재석 삼촌이랑 많이 웃어요. 독서 모임 끝나고 카페에서도 이야기한대요. 그때 처음으로 희미한 불안감이 스쳤다. 유재석 삼촌이 누구지? 엄마 독서 모임에 오는 하은이 아빠요. 변호사래요. 엄마가 그분은 책을 정말 깊이 읽는다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소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불빛을 깜빡였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아내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후로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화장이 조금 더 정성스러워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더 쓰게 됐다. 목요일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당연한 변화라고 여겼다. 오랜 시간 집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날 밤 소연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향기가 달랐다. 새 샴푸냐고 물었더니 회원들과 함께 산 거라고 했다. 잠들기 전 소연이 내게 물었다. 준호 씨, 나 요즘 어때요? 달라진 점 없어요? 피곤했지만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기대가 어려 있었다. 활기차 보여. 독서 모임이 잘 맞나 봐. 그게 전부였다. 소연은 잠시 뭔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그렇구나라고 중얼거리며 등을 돌렸다. 내가 뭔가 놓친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회의를 생각하며 고참에 빠져들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우리 사이에 생긴 작은 틈이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 서서히 벌어진 균열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일상의 작은 변화로만 여겼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었다. 소연의 독서 모임은 계속되었고 유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자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독서 모임이 시작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소연의 외출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걸 느꼈다. 처음엔 2시간이었던 모임이 어느새 점심시간까지 이어졌고 종종 오후 늦게 귀가하는 날도 있었다. 오늘은 토론이 길어져서 다들 점심까지 같이 먹었어요. 소연의 설명은 자연스러웠고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팀 프로젝트로 밤늦게 귀가하는 나로서는 뭐라 말할 자격도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목요일이 아닌 날에도 소연은 외출이 잦아졌다. 도서관에 새 책을 보러 가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요. 하윤이 학용품 좀 사올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하윤이가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엄마, 유재석 삼촌이랑 책 이야기한대. 나한테 저녁 먹으라고 김밥 사다 놓고 갔어.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갔다. 벌써 왔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소연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평소보다 선명했다. 새로 바른 립스틱이었다.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독서 모임 회원이랑 다음 책 고르러 서점에 갔다가 차 한잔하고 왔어요. 하윤이가 유재석이랑 있었다던데.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자연스럽게 풀어졌다. 아, 네. 유 변호사님이 마침 같은 책을 찾고 있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네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책을 핑계로 따로 만났다는 사실이 아직은 그저 독서에 관한 대화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주말 소연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어깨 너머로 보니 다음 독서 모임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메모 속에는 유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같은 문장들이 보였다. 아직은 책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소연의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독서 모임에 남자는 그 변호사 한 명뿐이야? 네. 아, 네. 유 변호사님만 유일한 아빠예요. 부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 말에 별다른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이 샤워 중이어서 무심코 화면을 봤다.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이전 대화들이 줄줄이 보였다. 오늘 대화가 참 의미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네요. 남편분은 소연 씨의 그런 면을 알아주시나요? 다음엔 길 위에서라는 책은 어떨까요? 두 사람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 없었지만 대화의 빈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메시지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오후에 온 것이었다. 오늘 말씀하신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다음에는 제가 알려드린 곳으로 가보실래요? 사람도 적고 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아직은 선을 넘지 않은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은 분명 단순한 독서 모임, 회원 사이의 것이 아니었다. 소연이 욕실에서 나오자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날 밤 소연의 휴대폰은 평소보다 더 자주 울렸다. 그녀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살짝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연이 잠든 후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내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소연을,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의심의 씨앗은 서서히 뿌리를 내렸다. 소연의 외출은 더 잦아졌고 화장은 더 정성스러워졌다. 독서 모임이 목요일뿐이었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에도 번외 모임이라며 나가는 날이 늘어났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새 옷도 종종 사 입었다. 예전에 소연이라면 살림에 보태야지라며 절대 사지 않았을 가격의 블라우스와 원피스들이었다. 잠자리에서 소연에게 다가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리는 날도 많아졌다. 아내의 향기는 달라졌고 웃음소리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할 때만 들려왔다. 괜한 의심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랑에는 직감이 있는 법이다. 배우자의 마음이 떠나가는 순간을 감지하는 그 무언의 신호가. 금요일 저녁 퇴근 후 하윤이를 데리고 소연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아내가 독서 모임에 빠져 있어서 그녀도 잊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의 날을 기억하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이 어둡고 조용했다. 식탁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독서 모임 회원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요. 늦을 수 있으니 먼저 드세요. 기념일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하윤이가 내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가슴이 아팠지만 딸 앞에서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그럼 아빠랑 하윤이랑 맛있는 케이크 먹자. 식사를 하던 중 하윤이가 문득 말했다. 엄마가 유재석 삼촌이랑 많이 웃어요. 책 얘기할 때보다 더 많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윤이의 말은 순수했지만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윤아, 엄마랑 유재석 삼촌은 어떻게 지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유재석 삼촌 차에 타고 가는 걸 봤어요. 학교 끝나고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비밀이래요.
아빠한텐 말하면 안 된대요.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입 안이 쓰게 느껴졌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동안 눈을 감아온 진실이 날카로운 빛을 발하며 다가왔다. 하윤이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심했다.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소연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해보았다. 하윤이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열렸다. 메시지함으로 들어갔다. 유재석을 검색하자 대화창이 나타났다. 최근 대화들이 가득했다. 오늘 만나는 장소는 지난번 카페로 할까요? 책을 핑계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과의 대화가 너무 소중해요. 하윤이가 우리 봤다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아직은 남편에게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손가락이 떨렸다. 크로를 내리자 더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다. 지난번 호텔 라운지에서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다음에는 더 조용한 곳으로 가요.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진짜 나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10년 만에 심장이 뛰어요. 숨이 막혔다.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명백했다. 그들은 단순한 책 이야기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사진들도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들. 소연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내 옆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오후에 온 것이었다. 오늘 밤 준비했어요. 몇 시간이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셨죠?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현기증이 일었다. 주방으로 가서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결혼기념일.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을 함께 보내는 상대는 나가 아니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소연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향수 냄새가 진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 안 잤어요? 내 시선이 그녀의 목에 머물렀다. 옷깃 사이로 희미한 붉은 자국이 보였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혼기념일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당신이 내 휴대폰을. 내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녀와 유재석의 대화가 담긴 화면을 보여주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하윤이가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차에 타고 가는 걸 봤대. 비밀이라고 했다며?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부정하지는 않았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말해, 그 남자와 무슨 관계지? 내 목소리는 내가 아는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거칠게 떨리는 소리. 소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그저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뭔가가 끊어졌다. 지난 몇 달간 쌓아온 의심과 불안, 상처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저 우정, 우연, 실수. 어떤 변명을 하려는 거야. 목소리가 집 안에 메아리 쳤다. 손에 쥐고 있던 소연의 휴대폰을 식탁에 내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소연이 뒤로 물러섰다. 준호 씨, 진정해요. 하윤이? 지금 하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딸에게 거짓말하고 내 불륜을 비밀로 하라고 강요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신체의 모든 세포가 분노로 들끓는 것 같았다. 이게 내 말하는 그 책 때문이야? 그 독서 모임이 이런 거였어? 다른 남자와 눈 맞추고 호텔 다니고 그것도 우리 결혼기념일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그저 나를 찾고 싶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았는지. 그녀의 말은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외로워?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매일 집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야? 내 존재는?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은? 하윤이는? 그 모든 게 무의미했다고? 거실 벽을 세게 쳤다. 통증이 손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니 하윤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눈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아빠. 엄마. 소연이 달려가 하윤이를 안았다. 하윤아. 괜찮아. 아빠랑 엄마가 좀 이야기하는 거야. 방에 가 있자. 안 돼? 내가 소리쳤다. 더는 감출 수 없었다. 더는 거짓말로 포장할 수 없었다. 하윤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속였어. 그리고 너에게도 거짓말했어. 하윤이의 눈이 커졌다. 소연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만해요.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아이 앞에서? 그런 걱정은 유재석과 함께 있을 때는 안 했잖아. 딸에게 비밀로 하라고 할 때는 생각 안 났잖아. 울컥 치미는 감정에 눈물이 흘렀다. 30살이 넘어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었다. 하물며 하윤이 앞에서는.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윤이가 소연의 품에서 벗어나 내게 다가왔다. 어린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울지 마세요. 그 순간 분노가 잠시 가라앉았다. 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다. 하윤아, 아빠가 좀 흥분했네. 방에 가 있을래? 엄마랑 아빠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해야 해. 하윤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방으로 가지 않고 복도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연을 마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해방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얼마나 오래됐어? 두 달 정도요. 2달.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소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와 잤어?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다. 하윤이가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연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몸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지? 소연은 망설이다 천천히 내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난 정말 외로웠어요. 준호 씨는 늘 일에 파묻혀 있었고,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일부는 사실이었다. 내가 바빴던 것,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했던 것. 하지만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나? 대화할 수 있었잖아. 내게 말했어야지. 말했어요. 수없이 많이.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연이 책에 대해, 감정에 대해 말하려 했던 순간들, 내가 피곤하다며 흘려들었던 저녁들, 그녀가 변화를 물었을 때 피상적인 대답만 했던 밤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갔어?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복도에서 하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입을 열었다. 난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그 사람과 연락도 끊을게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믿을 수 있겠어? 곧바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지금 당장 그녀를 내쫓아야 할까? 아니면 하윤이를 위해 참고 용서해야 할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당장은 널 볼 수가 없어. 내일 출근해야 하니 오늘 밤은 소파에서 자. 내일부터는 모르겠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이에게 다가갔다. 딸을 안아들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윤이의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셨다. 아빠, 엄마가 우리 떠나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윤아, 아빠도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는 항상 하윤이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할게. 하윤이의 방에서 그녀가 잠들 때까지 안고 있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소연이 우리에게 남긴 배신의 상처는 평범한 독서 모임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훨씬 전부터 있었던 균열에 그날 밤 이후로 3달이 흘렀다. 우리 집은 마치 유리 조각을 밟을까 조심하는 사람들처럼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약속대로 독서 모임을 탈퇴했고 유재석과의 연락도 끊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짧고 명확한 이별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사이의 깊은 상처가 치유될 리 없었다. 10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의심과 분노, 후회가 가득했다. 처음 며칠은 집을 나가 호텔에서 지냈다. 소연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불륜 현장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윤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완전히 떠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딸의 눈물 어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아빠,
언제 집에 올 거예요? 나 아빠 보고 싶어요. 결국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소연은 게스트룸으로 옮겨갔고 나는 주방을 지나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다. 증오,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까지. 직장에서 집중하기란 불가능했다. 실수가 늘어났고 팀원들은 내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나온 적도 있었다. 42세 남자가 중견기업의 팀장이 사내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 자신이 처량하고 비참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다. 그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유재석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시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 방법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모든 것이 공개되고 하윤이에게까지 상처가 갈 것이 분명했다. 하윤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밝고 천진난만했던 아이가 이제는 말수가 적어졌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종종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가장 가슴 아픈 건 하윤이가 소연을 멀리한다는 것이었다. 예전처럼 엄마에게 안기지도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하윤아, 엄마가 간식 만들었어. 같이 먹을래?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요. 숙제해야 해요. 그런 하윤이를 바라보는 소연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녀도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특히 어린 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듯했다. 소연이 내게 이혼 서류를 건넸던 때가 있었다. 그녀가 먼저 준비한 것이다. 내가 책임질게요. 하윤이는 당신이 키웠으면 해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책임진다고? 이제 와서? 내가 배신하고 가정을 망가뜨린 다음에? 감정이 북받쳐 소리를 질렀다. 거실에서 하윤이가 흠칫하는 모습이 보였다. 곧 수그러든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결정할 수 없어. 더 이상 하윤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어느 날 밤, 소연이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 내밀은 것은 독서 모임에서 처음 읽었던 책이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이었다. 난 이 책에서 내 모습을 봤어요. 엄마와 아내로만 살아오다 나를 잃은 여자의 이야기. 난 그저 나를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과 하윤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진심 어린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래, 내가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나도 일부 책임이 있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침묵이 흘렀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가장 솔직한 대화였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모르겠어. 우리가 다시 전처럼 될 수 있을지. 하지만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당장은 함께 있는 게 좋겠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했다. 오늘 아침 하윤이의 교실 앞에서 유재석을 마주쳤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데려다주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 죄책감이 스쳤다. 내가 소연의 남편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피했지만 나는 그를 똑바로 마주봤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다. 그를 때리거나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상처만 낳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소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하윤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한 답은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소연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하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었지만 우리 모두 그 아래 깊은 균열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소연이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내 방으로 향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소연의 독서 모임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 사이에 소연의 메모가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엄마? 아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가슴이 아팠다. 우리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소연은 다른 남자에게서, 나는 이래서 하윤이는 아직 그 길을 모르고 있다. 책을 다시 꽂으며 생각했다. 독서 모임은 끝났지만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장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실로 나가자 하윤이가 내게 달려왔다. 그녀를 안아들었다. 소연이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책은 덮였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